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준원이에요. 여느 때와는 많이 다른 크리스마스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 선물로 받았던 책을 낭독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로 영상을 딱 올리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스케줄이 생기면서 시간이 지체돼 버렸어요. 속상. 그래도 늦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입니다. 책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사무실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하는 한 사람이 있다. 출근하면서부터 나 오늘 건드리면 가만 안 둬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낸다. 다른 직원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이 사람의 오늘 기분에 따라 사무실은 온탕과 냉탕을 오간다. 왜 자기 선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안 좋은 기분으로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걸까?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도 편치는 않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밖으로 드러나는 감정을 참을 도리가 없다.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일터에서도 감정 기복을 그대로 보여주면 스스로 손해를 볼 뿐이다.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족에게나 친구에게 안 좋은 기분을 티내며 소중한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버리고 후회하기도 한다. 이 책은 기분을 잘 다스리지 못해 기어이 못난 태도를 보여주고 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기분에 조종당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심리에 대해 주로 이야기한다. 우리는 왜 그리 감정이 흔들리는지, 어떻게 해야 감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 명쾌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저자 레몬 심리는 감정을 통제해야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바로 서는 방법을 배워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은 한때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 눈여겨보았던 책이었는데 이번에 선물해 주셔서 이제야 읽게 됐네요. 흔히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가끔은 감정 제어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1장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수록된 글 몇 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1장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빽 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친구의 주눅든 목소리를 들으면 민망하고 미안하다.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수의 기분이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주며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일하는 곳이 아닐까? 출근을 하면 사회인의 가면을 쓰고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선을 넘는 일이 너무 쉽다. 사무실에서 이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키보드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지금 나 건들면 가만 안 둬 라는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내기도 한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울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인은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고 싶다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할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나누는 일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기분을 알아야 할까?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칠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 실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남긴 명언이다. 아마도 회사에서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로 악명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중 대부분은 높은 직급의 상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기분을 드러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조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나는 맹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 상사에게 기분 안 좋은 거 너무 티내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는 데 능숙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생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 포인트.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직장 상사가 말을 걸어도 아무 대꾸도 하고 싶지 않다. 입꼬리만 간신히 올릴 뿐이다. 평소 같으면 그의 웃기지 않은 농담에도 웃어주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출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과 머릿속 생각이 기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체력이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 컨디션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몹시 피곤한 상태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후배에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갑게 무시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대답을 해주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기계적인 반응이다. 매일 피곤한 사람은 결코 다정한 선배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기분은 몸의 신호 하나하나에도 반응한다. 섭취하는 음식과 수면의 질, 호르몬 변화와 컨디션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면 의욕이 넘치지만 저녁쯤 퇴근길에는 갑자기 인생에 회의감이 든다.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아이처럼 까칠한 잠투정을 해댄다. 다 큰 성인인데도 그렇다. 몸이 아프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툴툴대고 신경질을 내서 주위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신체적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감정 노동으로 느껴질 뿐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요즘 잠은 제대로 잤나? 운동은 좀 하고 있나? 내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 역시나 내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 변화가 정답이 모호한 논술 문제라면 몸 상태로 인한 기분 변화는 정답이 확실한 수학 문제 같았기 때문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어느 날은 괜히 신경질이 난다 싶었는데 초콜릿 하나를 먹었더니 바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정신없이 일하느라 당이 떨어졌다고 외치는 몸의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물 한 잔으로 기분이 바로 나아진 적도 있다. 한 끼 식사도 우습게 여겨선 안 된다. 영양학자는 감정 기복 또한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게을러진 정신 또한 체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무엇이든 몸이 뒷받침되어야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머릿속 모든 생각들이 비관적으로 흐른다면 유산소 운동을 해보자.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배가 고프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 색안경을 쓴 채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의 판단은 믿을만하지 않다. 며칠간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배우지도 말고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미뤄라. 부정적인 의견으로 미팅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 부족은 짜증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잠, 달콤한 잠일 뿐이다. 포인트. 남에게 건네는 다정한 한마디는 튼튼한 체력에서 시작된다. 지적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대처하는 법.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남의 문제 제기를 반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고 그렇기에 자신의 그릇이 드러나기 딱 좋은 상황이 된다. 한 번은 친구에게 큰맘 먹고 쓴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상쾌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그 친구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달라진 적도 있다. 그러나 좋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을 훨씬 많이 보았다.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공격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한 것을 숨기지 못하고 어설픈 변명을 하거나 상대를 괜히 원망한다. 패스트푸드점에 앉아 있는데 같이 숙제를 하고 있던 중학생 둘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너 이 문제 틀렸어. 그러자 다른 학생이 발끈해서 반박했다. 아니거든? 네가 틀린 거 아니야? 그러자 처음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다시 계산을 해보고는 말했다. 네가 틀린 게 맞아. 다시 계산해 봤다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문제를 풀어본 학생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는 신경질적으로 답을 고쳤으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 마지막 단계에서 실수했나 보다.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 사나워. 너도 마찬가지야. 가까이 오지 마. 집중 안 되잖아. 잘못을 지적당한 학생은 당황하고 있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상대방은 그저 단순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조언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은 어딘가 심기가 불편한 듯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박에 나선다. 하지만 변명하면 할수록 점점 더 헤어날 수 없다는 느낌만 받을 뿐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매우 자주 접한다. 오늘 늦었네요. 아, 오늘 날씨가 이래서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자료에 문제가 많네요. 그럴 리가요. 이거 만들려고 제가 며칠 밤을 새웠는지 아세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 일반적으로는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변명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보호 본능 중 하나다. 팔팔 끓는 물에 손이 닿자마자 움츠리는 것은 스스로 통제한 반응이 아니라 본능이다. 위험을 회피하는 본능 덕분에 인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호한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잘못을 직면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핑계이자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의 지적을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강하지만 실제로는 연약하고 편협한 사람이 되기 쉽다. 자기 부정이 가져다주는 잠깐의 위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말에서 감정을 분리하는 버릇을 들여라. 언뜻 들으면 상대의 말이 나를 상처 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내 기분이 만들어낸 오해일 때가 많다. 상대의 비판을 통해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개선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자. 얼마나 좋은 일인가? 타인의 지적을 자신의 동력으로 삼는 태도, 성숙한 어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포인트.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나의 그릇이 드러난다. 사소한 불평이 하루를 망친다. 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고등학생 때 친구에게서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내가 불만이 많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고 어디론가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 짜증나.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그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친구에게 짜증을 부렸다. 모든 일에 불만이 많았고 불평거리가 떠오를 때마다 짜증이 났다. 그야말로 짜증난다는 말이 입에 붙어있던 시절이었다. 슬플 때도 짜증난다고 말하고 화가 났을 때도 짜증난다고 말했다. 온 세상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기 위해 돌아가는 것 같았다. 무엇이 내 마음에 그렇게 안 들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거슬릴 일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불평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습관적인 불평은 내 하루를 망치고 내 관계를 망치며 결국 나를 망쳤다. 엉망인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에 나는 불만이 많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모두 속으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사건건 불평을 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자신이 지금
얼마만큼 불만족스러운지를 밖으로 표현해봐야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나아지기는커녕 주변의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분마저 망가뜨리고 만다. 그러나 짜증스러운 불평을 쉽게 멈출 수도 없다. 사실 불평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불평의 대상인 친구나 가족, 상사, 환경 등은 대체로 자기 바깥에 있는 것들이다.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믿음 때문에 나는 나의 진심을 참지 못하고 말로 내뱉고 마는 것이다. 불평하는 습관이 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대신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비꼬게 된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행위를 치켜 세우면서 우월감과 쾌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런 쾌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짜증을 내며 불만을 표출하면 답답했던 기분이라도 나아질까? 그것도 아니다. 툴툴대는 내가 싫어져서 기분은 더 최악으로 치닫는다. 설상가상으로 주변 사람들마저 점점 나에게 질리는 게 느껴진다. 나의 못난 성격으로 주변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불평을 멈출 수 있을까? 불평하는 순간순간을 인식해라.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윌 보에는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21일간 보라색 밴드를 한쪽 손목에 차고 다니다가 스스로 불평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때마다 밴드를 다른 팔목에 옮겨 차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캠페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을 환영하며 기꺼이 동참했고 불평하는 습관을 고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나에게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친구에게 지적을 받고 그때부터 말과 행동을 의식하기 시작했듯이 자신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고칠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길 포기하라.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어머니의 집착과 잔소리가 불만이라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매번 짜증스러운 대꾸로 응하지 말고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해결해라.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또다시 구시렁거리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포기하라. 날씨가 춥고 덥고 같은 일 하나하나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출 수 없다. 불평은 사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무익한 행위다. 포인트. 불평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춰라.